이 법칙의 실제성, 이제 1장 끝부분에서 다루었던 문제,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인간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즉 공정한 처신이나 예의나 도덕이나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기이하다고 말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지요. 특히나 제가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냉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옳고 그름의 법칙 내지는 자연법을 어겼다고 표현하는 그것은 단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 하려는 일이 남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못했을 때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느냐를 따지자는 것이라면 이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려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비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불완전하다는 생각,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은 그야말로 돌이나 나무일 뿐 그것 아닌 다른 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돌이 자기 집 바위 정원에 걸맞지 않을 경우 모양이 틀렸다고 한다거나 어떤 나무가 원하는 만큼의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나쁜 나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보니 자신의 목적에 쓰기 편한 돌이나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 삼아 그 돌이나 나무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날씨와 토양에서는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연 법칙들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올 말은 우리가 보통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예컨대 날씨가 나무에 작용하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법칙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돌은 언제나 중력 법칙을 따른다고 말할 때의 법칙은 돌이 늘 하는 일이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공중에 던져진 돌이 땅에 떨어지라는 명령을 갑자기 떠올려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돌을 던지면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뜻에서 돌은 중력 법칙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사실들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도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에 관한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란 단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의 법칙은 확실히 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단 한 명의 인간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돌이든지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끼어듭니다. 사실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실 외에 무언가 다른 것,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우주에서는 사실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기와 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들이 그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독특한 특징이므로 어떻게든지 잘 해명해서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는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 돌은 모양이 틀렸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불편하게 느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차를 먼저 탔기 때문에 창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나 내가 잠시 등을 돌리는 사이 내 가방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똑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는 나중 사람은 비난해도 먼저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발끈할 수는 있어도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일부러 발을 걸었을 때는 설사 넘어지지 않았다 해도 화를 냅니다.
먼저 사람은 내게 상처를 입혔고 나중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행동이 내게 불편을 끼치기는커녕 정반대로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상대편의 배신자가 생기는 것은 아주 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를 활용하고 보상도 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버러지로 여기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른 행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아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 곧 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데도 3실링에 만족하거나 쉽게 부정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경우, 여자에게 구애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도 위험한 장소에 남아있는 경우,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는데도 지키는 것이나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 특정 순간에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류 전체로 볼 때에는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안전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쓴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개인과 계층과 국가가 서로를 정직하고 공정하며 친절하게 대할 때에만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옳게 느끼거나 그르게 느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 나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라고 대답할 경우 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사회의 유익에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되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답입니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하지요. 마치 풋볼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점수를 따려고라고 대답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경기 그 자체일 뿐 경기를 하는 이유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은 사실 풋볼은 풋볼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회의 유익을 주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못 됩니다. 사회의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사회란 결국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므로 자체가 바른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은 그저 바른 행동은 바른 행동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말해야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력 법칙은 단순히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사실에 불과하지만 도덕률, 곧 인간 본성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공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 생각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없앨 경우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편한 행동인데도 나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여하튼 실제하는 것,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을 사실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일상적 의미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 종류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즉, 이 특별한 사례를 볼 때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 사실들 너머에는 아주 명백하게 실제하는 무언가,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돌이나 나무에 해당하는 이른바 자연법칙은 단순히 하나의 표현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일정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법칙들은 실제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즉,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창안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이들은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서 늘 존재해 왔지만 그 존재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처럼 사고할 수 있는 생물은 고정된 방식으로 움직이던 물질이 일종의 요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1000분의 1의 우연으로 무언가가 태양과 부딪혀서 행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분의 1의 우연으로 그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 생명에 필요한 화학 물질과 적절한 온도가 마련됨으로써 지구에 있던 몇몇 물질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주 많은 일련의 우연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지갑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입니다. 그 무언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자신과 닮은 존재, 정신을 가졌다는 정도에서만 닮았다는 뜻입니다.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적 관점이 먼저 있었고 유물론적 관점이 점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는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두 관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 의미의 과학으로는 둘 중에 어느 관점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실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지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과학적 진술이라도 그 실제 의미는 1월 15일 오전 2시 20분에 망원경으로 하늘의 한 부분을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보였다라든지 이 성분을 용기에 담고 이러저러한 온도로 가열했더니 저러저러한 물질이 되었다 같은 것입니다. 제가 과학에 반대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과학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학은 유용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왜 존재하느냐, 과학이 관찰하는 사물들의 배후가 무언가, 그 사물들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과학이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만일 배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과학이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대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책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어설픈 과학 잡동사니를 주워 모아 글을 쓰는 기자들이나 대중 작가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결국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과학이 완벽해져서 전 우주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해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지금과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를테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도덕률 아래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전기나 양배추를 연구할 때처럼 인간을 외부에서만 연구하는 이가 있다면, 즉 우리 언어를 몰라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단지 행동만을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도덕률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인데 도덕률은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을 다루는 것이니 어떻게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나 날씨의 경우에 설사 관찰 가능한 사실들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외부의 연구만 가지고서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이므로 단순한 사실 관찰을 통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그런 배우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약 우주 밖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주 안에 있는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은 건축가가 곧 그 집의 벽이나 계단이나 벽난로일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 힘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런 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례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 외의 다른 사례에서는 왜 답을 얻을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집집마다 작은 봉투를 놓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저 사람이 비슷한 봉투를 놓고 갈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봉투에도 전부 이런 편지가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 않소? 라고 반박한다면 물론 없습니다. 저한테 배달되지 않은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지요. 저는 다만 제가 열 수 있는 봉투들을 열어본 경험을 통해 열 수 없는 봉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입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특히 나라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웃집 사람들이 전부 저와 똑같은 편지를 받으리라고 생각지 않는 것처럼 제가 혹시 돌이나 나무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거기에서 인간의 경우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돌이 중력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편지를 보낸 이가 저에게 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라는 말만 하는 반면 돌에게는 그 본성의 법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편지를 보낸 이가 있다는 점, 말하자면 사실들 배후에 존재하는 힘 내지는 지휘자 또는 안내자가 있다는 점만큼은 두 경우에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결론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난다는 데까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가 다른 무엇보다 정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물질뿐인데 물질이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정신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인격과 같다고는 더더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미리 이야기해 두어야겠군요. 지난 100년간 하나님에 대한 가먼유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 그 점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